저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김광욱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10회입니다. 10회 변호사 시험이고, 지금 실무한지 로펌에서도 좀 하고 다른 데서도 하고 하다가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강의도 같이 하고 현업이랑 같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 강의 분야는 민사소송법 주로 하고요. 민사소송법이랑 이제 환경법도 같이 하고 해서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환경법 같은 거 혹시라도 미진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제 자기소개는 각설하고 일단은 지금 우리 강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월화수 해가지고 한 5회차 정도로 지금 환경법 기본 이론을 이제 환경법 총론도 하고 환경법 강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주 꼼꼼하게 기본 강의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는 물론 이제 저희 교재 본문에도 수록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출제가 유력하다. 그래서 좀 전체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것은 이제 뒤로 다 뺐습니다. 3장으로 빼가지고 한 최근 5개년 정도, 5개년에서 6개년 정도 판례 한 30개 정도, 31개 정도를 이제 제가 추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수님 교과서도 보고, 수험서도 보고, 학회지도 좀 보고 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를 한 30개 정도 마지막에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환경법 총론 같이 보시고, 환경법 강론은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문을 좀 꼼꼼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환경법 관련해가지고 9개 이제 법률이 있잖아요. 출제될 수 있는 법률이 9개 있는데, 9개는 이제 제가 다 소개를 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시행령도 소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교재 안에 다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같이 보시고 시행규칙까지 이제 볼만한 것들은 제가 우리 교재에 다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실 환경법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교재 나가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재 같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이제 법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법전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법 변호사 시험 법전에는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 법이랑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행 규칙까지 보면서 싫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시험 범위가 아닐 것 같고 가사 시험 범위라고 해도 다 참조 조문으로 다 소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법이랑 시행령은 다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될 만한 조문들은 다 소개를 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꼼꼼히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책 소개를 간단히 봅시다. 책 소개를 거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해놨는데 거기 맨 앞에 책 소개를 보시면은 아라비아 숫자 1번이라고 해서 환경피해 구제 총론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환경법 총론은 나올 만한 쟁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만한 쟁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민사법상 쟁점이랑 공법상 쟁점을 제가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빠짐없이 소개를 했고, 그래서 출제 가능한 민사법 및 공법상 쟁점을 빠짐없이 싣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 환경법에는 약간 행정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행정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든지 헌법소원 이런 쟁점도 제가 한 꼭지라도 다 넣어서 불이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피해 구제 총론은 그렇게 됐고, 아라비아 숫자 2번 보시면 환경법 강론 보시면 자,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것들은 당연하고 모의 시험에 출제된 법령들도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랑 이제 만약에 출제가 유력하다 싶으면은 시행규칙까지 제가 다 소개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서 이제 별도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 세트 정도는 확실히 암기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것들은 제가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그 가독성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시행령들이 몇 개 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은 또 출제가 유력하다고 보여가지고 출제 가능한 개정 사항을 다 반영했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사 4번 보시면은 그 환경법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은 아니고 변호사 시험 기출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금 12번 이제 변호사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환경법이 어디서 출제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 본문에 이제 제가 변호사 시험 기출된 것은 다 빠짐없이 그 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회 변시, 12회 변시, 11회 변시 그렇게 해서 마크를 달아놨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혼자 자습을 하시거나 복습을 하실 때, 아,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시면서 이제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그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수단 체계도를 잠깐 봅시다. 체계도. 자, 체계도를 제가 뭐 표 형식으로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수단은 민사 구제랑 행정 구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민사 구제 하나, 행정 구제 하나가 그 번갈아 가면서 반드시 이제 1문씩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두 번 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민사 구제랑 행정 구제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뉜다. 가르마를 타고 있다는 걸 알아놓으시고, 그럼 민사 구제에서는 보통 뭐가 시험에 나오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민법 750조가 미친 듯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750조가 시험에 나오고, 이 민법 750조에 이제 가지치는 주제들이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이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구체적 효력, 이게 이제 시험 받치죠. 이게 캐면금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인한도론, 뭐 수인한도론, 신수인한도론 이런 것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위법성에 관련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수인한도론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인과관계에서 뭐 개연성 이론, 뭐 신개연성 이론, 역학적 인과관계론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인과관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접근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위험의 접근 이론, 면책 사유의 하나로서 위험의 접근 이론이라고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민법 제750조 안에 이렇게 크게 뭐 한 4개 정도의 주제가 다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엮여가지고 이 750조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사 구제 수단 중에 하나로서 또 큰 것이 유지 청구가 하나 있습니다. 유지 청구. 뭐뭐 하지 마라. 유지 청구. 이게 이제 손해배상, 그 위에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이제 금전으로 내 손해를 전부받는 거잖아요. 금전으로 손해를 전부받는 거 외에 유지 청구라고 해가지고, 야, 너 지금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이 유지 청구가 하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이랑 공작물 책임은 약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아는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법 제 580조의 담보 책임의 법리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될 중요한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요한 판례 몇 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도 민법 제758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민법상 배운 공작물 책임의 법리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 구제는 사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어떤 놀랍고 신비한 무언가가 새롭게 나오는 건 거의 없고, 뭐 몇 개 이제 토픽 몇 개 약간 이거 좀 못 보던 건데 이런 것들 챙겨 가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법리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처음에 접근하기 좀 편한 거죠. 민사구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구제 보시면은 행정구제도 행정쟁송이 먼저 나옵니다. 행정쟁송. 그래서 이제 그 제3자 방어쟁송, 제3자 요구쟁송, 집행정지, 환경영향평가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3자 방어쟁송 죄송합니다. 제3자 방어쟁송에서 이제 중요한 토픽이 뭐겠습니까? 제3자 방어쟁송에서 중요한 토픽. 이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행정법에서 아시겠지만 인인소송이라고, 여기가 이제 시험 받칩니다. 인인소송.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인인 소송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3자 방어쟁송에서. 우리 그래서 이제 행정부 시간에 다 배우셨죠? 뭐 경원자 관계, 그러니까 경원자 소송, 경업자 소송, 뭐 인인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오는 게 이제 인인 소송 관련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3자 방어쟁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 토픽이 이제 인인 소송인 거죠. 그 다음에 제3자 요구쟁송에서는 뭐가 이제 중요 토픽이 되냐면 일단 이제 거부처분. 그러니까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거부 처분이라는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이 거부 처분이라는 쟁점과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토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애초에 있습니다. 이제 태초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은 그게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반드시 개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제3자 요구쟁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처분과 행계청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우리 익히 다 아는 내용이죠. 집행정지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 이게 이제 사실 개별 환경법 강론에서 개별 법령으로 나와 있는 이제 출제 범위인데 이게 행정쟁송과 엮여서 미친 듯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까지 그 변호사 시험에서 몇 번을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수도 없이 나왔고 모의 시험에는 진짜 미친 듯이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언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 우리가 이렇게 아는 내용이고 2조, 이제 공무원의 책임이죠. 국가배상법 제2조.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5조, 5조 이거는 이제 시설책임, 일종의 시설책임으로서 이 법리는 사실 위에서 본 그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이랑 법리가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민법 제758조의 대상은 이제 공작물이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대상은 이제 영조물이죠. 영조물.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마이너한 차이 빼고는 법리는 거의 유사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758조에서 배운 법리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도 대동소이하게 이제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이제 뭐 메인 쟁점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예,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제 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작용에 대해서 이제 전보를 받는 것이 손해배상일 것이고, 손실보상은 이제 국가의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손실을 봤을 때 그걸 보상해주는 게 손실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간단히 터치하고 넘어갈 거고, 헌법소원 있습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보고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환경분쟁 조정은 이건 뭐 민사구제도 아니고 행정구제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데 이게 ADR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분쟁 조정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원인재정이라고 최근에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고 뭐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 구제수단이 이렇게 돼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환경법 총론에서는 민사구제수단과 행정구제수단으로 나뉜다. 네, 민사구제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고, 유지청구 있을 수 있고, 담보책임 있을 수 있고, 공작물 책임 있다. 그 다음에 행정구제로는 크게 이제 행정쟁송이랑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 행정쟁송은 제3자 방어쟁송, 요구쟁송, 집행정지, 환경영향평가법, 이게 큰 줄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2조, 5조 그렇게 나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쟁점, 환경분쟁 조정법은 따로 좀 챙기셔야 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따로 좀 챙기셔야 되고, 여기서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따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환경법 강론이 있어요. 강론. 강론에 이제 뭐 대기환경보정법부터 해가지고 소음진동관리법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험적으로 중요한 거 딱 두 개만 꼽아라 하면은 폐기물관리법이랑 토양환경보정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중에서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폐기물관리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이제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쏟아지고 있고, 뭐 이제 가장 최근에는 물환경보존법에서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12회 변호사 시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폐기물관리법은 뭐 그렇다고 해서 물환경보존법이 더 중요하냐? 이건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이 시험 밭입니다. 시험 밭. 낼 게 아주 많고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양환경보존법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폐기물관리법이랑 토양환경보존법을 보셔야 돼요. 시간이 정말 없으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탑티어라고 치면은 이제 세컨티어, 굳이 가르자면 세컨티어는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랑 물환경보전법이 이제 그 다음 수준에서 시험에 이제 나올만 합니다. 시험에 나올만 하고,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자연환경보전법이랑 소음진동관리법이 조금 이제 그 수험적인 중요성이 조금 떨어져요. 특히 이제 자연환경보전법이 약간 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연환경보전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 한 번 정도 출제된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출제돼서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법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약 조절을 잘 하셔라. 강약 조절을 잘 하셔라. 그래서 환경법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법이랑 분쟁조정법이 별도의 구제소설로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폐기물관리법이랑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이 큰 틀을 잡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경법은 학교에서도 뭐 민사법, 행정법 다 배우셨을 거고 해서 별도의 어떤 놀랍고 신비한 어떤 새로운 법리가 전개되는 과목은 아니고, 이제까지 배워왔던 법리들을 차곡차곡 잘 취합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답안지 잘 풀어내느냐. 그리고 이 환경법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막 그렇게 막 부족한 과목은 아니에요. 실전에서. 그래서 그 빠짐없이 법리를 다 현출하시면서 포섭을 아주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선택법도 그 수준이 다들 높아지셔가지고 그냥 뭐 대충 뭐 나오는 것만 쓰고 이 정도면 됐겠거니 하면은 의외로 표준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환경법에서 이제 총론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써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싶으면은 외웠던 거 기계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도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꼼꼼하게 포섭을 해주세요. 포섭을 해줘야지만 점수가 내가 예상했던 만큼 나올 수가 있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썼으니까 뭐 내신에서 이 정도 쓰니까 뭐 괜찮던데 이렇게 하시면은 의외로 이제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법 수준이 지금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포섭을 꼭 꼼꼼히 잘 해주시고, 환경법 강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올 만한 조문은 반드시 다 챙겨서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책 소개 간단히 드렸고, 그 다음에 과목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책 교재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출분포 별 표시 해놨으니까요. 그 비고 보시면은 그 비고가 이제 별도로 출제했던 토픽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고의 뭐 행계청의 실현 방법, 원고 적격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표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그 출제 토픽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잘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정해져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총론 부분은 계속 지금 단어가 겹치잖아요. 뭐 행계청, 원고 적격, 뭐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이제 실전에서 다들 어려워하시는 건 환경법 강론입니다. 이게 좀 예측이 어렵고 어디서 나올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분포 뭐 간단히 보시고 목차 뭐 넘어가고 환경피해 구제총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환경피해 구제총론.
자, 제1장 환경피해 구제 총론.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기는 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시험에 본격적으로 뭐 전면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 이런 것이 있다 보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절 환경법 일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 환경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원칙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옵니다. 사전 배려의 원칙부터 정보 공개 및 참여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굳이 나온다면 이 2번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5번 정보 공개 및 참여의 원칙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굳이 나온다면 엮어서 낼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아라비아 숫자 2번이랑 아라비아 숫자 5번을 별도로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 나머지는 좀 일반론이니까요. 그래서 1번 사전 배려의 원칙 보시면 환경정책 기본법 제1조 제8조에 나와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적 사회적 행위 주체들은 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 영향을 염두에 둔 미래 예측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아라비아 숫자 2번 보시면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의 행위나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및 손실 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건 이제 좀 챙겨 놓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각주 1번 보겠습니다. 참고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동법 제44조에 구현되어 있다 나오는데,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랑 연관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가 시험에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포섭하실 때 이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끌어와서 포섭을 해주셔야지만 답안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경정책기본법의 44조에 뭐 구체적 효력을 논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환경오염이 있고 환경훼손이 있는데 원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무과실 책임으로 간다. 이렇게 답안을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2번의 원인자 책임 원칙은 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긴 할 텐데, 그거랑 연관해서 중요하다. 답안지에 꼭 현출을 해주시라. 그 취지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협동의 원칙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제6조에 나와 있다고 나오는데, 뭐 당연한 내용이에요. 뭐 협동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뭐랑 중요하냐면 그 폐기물 관리법이랑 관련해서 중요해요. 폐기물 관리법. 이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주체의 협동으로만 이제 달성을 낼 수 있는 그 개별 법령이 폐기물 관리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사람, 걷어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배출하는 우리 같은 사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행정 주체가 이제 그걸 걷어들여서 뭐 재활용하는데 뭐 사인, 뭐 개발 업체라든지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지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된다면 같이 협동을 해야지만 달성될 수 있는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협동의 원칙이 이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이 폐기물 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뭐 뒤에 가면은 폐기물 관리법 배우면서 그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 이런 걸 저희가 다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이 협동의 원칙을 간단히라도 써주시면은 답안지 인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기초가 탄탄하구나 이제 이런 인상을 이제 채점자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법은 뭐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정보 공개 및 참여의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 정보 공개가 행정법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정보 공개가 시험에 뭐 잘 나오고 이게 행정법이랑 엮여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각주 2번 보시면 그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라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보시면은 이 정보 공개의 원칙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주 2번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 원칙이.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놓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이걸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 환경법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구제 수단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 정보 공개법이라는 이제 일반 법이 우리 있긴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한 이제 불복 절차가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논리는 이거는 별건 없어요. 이제 법조문을 이제 정보공개법 보시면서 차분히 찾아가면 되는데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먼저 이제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려면은 의의조문을 가야겠죠. 의의조문. 의의조문 보시면은 정보공개법입니다. 이거 다 지금 정보공개법 3조에 보시면 정보공개법 3조 여기 이제 공개의 원칙이 나와요. 공개의 원칙. 어떻게 공개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조 보시면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정보공개법 3조에 공개의 원칙이 나와 있고 1조 보시면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보는 공개되어야 되고 그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야 될 게 뭐냐? 원고 적격을 이제 인정받아야겠죠.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보공개법 5조에 나옵니다. 5조.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은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받아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 5조에 의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거 법령이 되는 거죠. 근거 법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인정돼야 됩니까?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 대상 적격 인정되겠습니까? 인정 안 되겠습니까? 이 원고 적격이 인정된 이상 이 대상 적격이 인정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거부 처분에서 우리 판례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청권이라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신청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원고 적격 여기서 이제 법률상 권리가 인정된 마당에 이 신청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대상 적격은 그래서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뒤처리를 이제 다 해주셔야 되는데 공개 대상 정보인지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이걸 이제 짚어주셔야죠. 이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정보공개법. 이거 구조에 보면 다 나와요. 구조. 정보공개법 구조에 보시면은 뭐 구조 1항 본문, 구조 1항 본문에 나오고 이거는 이제 구조 1항 단서에 나오고 그래서 정보공개 관련 우리 환경법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절차가 나오면은 이제 행정법상 우리가 배웠던 것을 활용해 가지고 써주시면 되는데 의의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인정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 적격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인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마지막으로 뒤처리 뭘로 해주면 깔끔합니까? 공개 대상 정보인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공개되는지 이거를 이제 뒤처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답안지가 깔끔하게 되겠죠. 부분 공개. 만약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도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부분 공개가 이게 이제 14조에 나옵니다. 14조. 그래서 이제 이 정보 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이제 각주 2번에 달려있는 그 법조문이랑 해가지고 얼마든지 정보 공개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근데 불이타라고 할 수도 없어요. 행정법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정보 공개법만 찾아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로마자 2번 환경권의 법적 성질 보겠습니다. 환경법상 환경의 의미.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동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나아가 생활환경이란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뭐 환경법상 환경의 의미를 암기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수도 없고 이 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를 보셔서 이제 그대로 적어서 현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환경이란 이렇다.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답안지에 현출할 만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아라비아 수자 2번 보시면 환경권의 정의라고 나옵니다. 환경권의 정의. 자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리적인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거 제가 줄을 안 쳐놨는데 그 줄을 쫙 치시고 암기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5조에서 이제 말하는 환경권이라는 게 대체 뭐냐?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자 그러면은 이 환경권이라는 건 이런 건데 그 밑에 보시면 3번 법적 성질이라고 나오잖아요. 법적 성질. 이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인의 입장에서는 구제 수단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 환경권이라는 것이 헌법 제35조에서 근거해서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면은 따로 이제 근거 법령이 없더라도 바로 내 법률상 이익,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제 받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법적 성질 보시면 학설이 나옵니다. 학설. 양가로 1번 학설. 동그라미 1번에 프로그램적 권리설, 방침 규정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권은 국가의 환경 정책의 목표 내지 방향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필요한 입법이나 행정의 적극적 조치와 관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가지지 않는 지도 이념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지도 이념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로그램적 권리설. 일종의 방침 규정에 불과하다. 이 환경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견해에 따르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입법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입법 조치를 할 의무만을 지운 것이며 단지 정치적인 의무일 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구제받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프로그램적 권리로 보면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추상적 권리설.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즉 자유권적 성격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나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 권리설, 그 다음에 구체적 권리설,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 구체적 권리설 나옵니다. 환경권에 근거하여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유지할 것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환경권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접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 구체적 권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인들 입장에서는 구제받기 가장 좋은 거겠죠. 가장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분들도 이제 이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제 하급심 판례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 권리 입장에 서 있는 하급심 판례는 이제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판례의 입장을 잘 아셔야 되는데 판례 보시면 판례는 자, 언더라인 쭉 보시면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적 권리설, 방침 규정설의 입장에 가깝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환경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행동을 금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상 환경권이 침해되었음을 근거로 방해 배제 청구를 직접 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이제 일관된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환경권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뒤에 가서 다 배우겠지만 물권설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소유권에 기해서 이제 방해 배제 청구를 하면 이제 그거를 인용해 주는데, 이렇게 환경권에 직접 근거해서 이제 방해 배제 청구를 하거나 유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판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소유권이라는 것은 딱 알 수 있잖아요. 등기부 떼보면은 소유권이 있네 없네 알 수 있는데, 이 환경권이라는 것은 1도 0단식으로 환경권이 침해됐네, 침해되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개별적인 근거 법령이 있으면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헌법상 환경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권리구제를 이제 한다는 것은 이제 남소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는 이제 검토 보시면은 적극적 청구권적 성격이 공존하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적극적 권리에 관한 견해를 따와가지고 이제 검토에 실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던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판례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시던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 권리설에 입각해서 검토를 하시던지, 검토를 뭘로 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은 족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환경권의 법적 성질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현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환경권의 법적 성질.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환경권의 사건성 및 주관적 공권성. 자, 환경권의 사건성 및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주관적 공권이라는 건 뭡니까? 주관적 공권.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관적 공권은 행정법 시간에 다 배우셨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법률상 이익이에요. 법률상 이익. 행소법 제12조에 나오는 이 법률상 이익이 이제 주관적 공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권의 사건성과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사건성이 인정되면은 민사상 구제 수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면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논의의 시륵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경권의 사건성이 인정되면 환경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륵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내 권리로 인정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2번 이 사건성 여부 보시면 판례는 환경권의 사건성을 부정하고 있다. 아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환경권에 대해서 방침규정설의 입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 귀결로 사건성이 이제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한 내용이죠.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래서 이에 판례는 민법상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유권과 함께 환경권에 기초하여 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이제 조금씩 이제 판례의 경향은 이제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를 좀 인정하는 토대에서 이제 판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코스 마지막 시간에 최신 판례를 같이 좀 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류 판례는
이 소유권에 근거해서 이제 방해 배제 청구를 인정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이제 구제를 해주는 거죠. 환경권을 가지고 직접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이제 우회 수단을 통해서 이제 환경법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해주는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주관적 공권성 여부.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판례는 헌법상 환경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판례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고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을 부정하였다. 그래서 뭐 이 판례 그 2006-330 판결은 미친듯이 시험에 나오는 판례고, 앞으로도 뭐 저희 이 코스 끝나기까지 한 4-5번은 보게 될 내용이니까요. 아마 지겹게도 보게 되실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결론을 이제 짓자면, 우리 판례는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그 논리적 귀결로 사건성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주관적 공권성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 구제 수단은 환경권을 가지고 막바로 이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유권이라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우회적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보겠습니다. 로마자 4번 환경권과 재산권의 조화. 환경권의 행사는 타인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봉은사 사건 판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유지청구 신청인의 환경이익 보호와 피신청인의 재산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지상 19층으로 건축될 예정인 운동 빌딩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 부분에 대한 공사만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이 강남에 가면은 그 알싸라기 땅에 봉은사라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다가 이제 좀 지치시거나 하면은 마음 정화가 필요하면은 봉은사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마음 정화를 하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봉은사 바로 옆에 이 19층짜리 이제 건물이 들어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뭐 이제 거기서 그 돌을 닦으시는 공부하시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죠. 뭐 햇빛도 잘 안 들고 뭐 위에서 다 쳐다보고 내 사생활 침해도 되고 해가지고 뭐 내 환경권이 침해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다투게 됐는데 이제 그 봉은사 스님들의 환경 이익도 이제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 그러니까 이제 운봉 빌딩이라는 빌딩을 올리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이제 재산권도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 양자 간의 이제 조화를 꾀해가지고 애초에는 19층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16층까지만 지어라. 그래서 16층부터 19층까지 부분에 대한 공사만을 금지시킨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각주 보시면은 1997년에 이제 나온 리딩 판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이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뒤에 보시면은 이제 배우겠지만 그 네이버 사건 판례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네이버 판례를 우리가 아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와서 그게 아주 또 특이급 쟁점의 그 리딩 판례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자 5번 1조건의 사건성 및 공권성 나옵니다. 이 1조건. 이 1조건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이제 조망권이라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조건은 시험에 나왔고, 뭐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좀 바로 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그 1조건부터 다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